대법원 2025년 6월 26일 선고 2022-242-649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기 1. 민법상 불법 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의 의미 순수한 의견 표명 자체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여부 소극 및 어떠한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진술인지 판단하는 기준 민법상 불법 행위가 되는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타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 있는 사실을 명시한 표현 행위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하는 형식의 표현 행위도 그 전체적 취지에 비추어 의견의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사실 적시가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그 사실이 타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순수하게 의견만을 표명하는 경우에는 표현 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등으로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다른 유형의 불법 행위를 구성할 수 있음은 변론으로 하고 그 의견 표명 자체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는 않는다. 어떠한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의견의 진술인지는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나 전후 문맥 등 전체적인 흐름, 사회 평균인의 지식이나 경험 등을 고려하여 그 표현의 진위를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2. 주장 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않은 사실인 경우 허위성을 증명하는 방법 사실적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것이 특정되지 않은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않은 사실인 경우에 의혹을 받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 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상대방은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을 증명할 수 있다. 3.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정당의 정치적 주장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특수성 국회의원 등 정치인의 발언으로서 소속 정당의 정치적 입장과 내용을 같이 하는 정치적 주장에는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어느 정도의 단정적인 어법이 종종 사용되고 이는 수사적인 과장 표현으로 용인될 수 있으며 국민들도 정당의 정치적 주장 등의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수반되지 않으면 비록 단정적인 어법으로 공격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이를 정치 공세로 치부할 뿐 그 주장을 표현 그대로 객관적인 진실로 믿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보통이므로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정당의 정치적 주장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공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서 다른 정당 및 그 소속 정치인들의 행태 등에 대한 비판,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각종 정치적 쟁점이나 관여 인물, 단체 등에 대한 문제의 제기 등 정당의 정치적 주장에 관하여는 그것이 어느 정도의 단정적인 어법 사용에 의해 수사적으로 과장 표현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 없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가볍게 그 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된다. 4. 국회의원이던 갑이 방송 등에 출연하여 당시 대통령과 사적 친분이 있던 을의 해외 재산 은닉 및 자금 세탁 의혹에 관하여 스위스 비밀 계좌에 들어온 한국 기업의 돈이 을과 연관되어 있다. 을이 미국 기업 회장과 만났고 을이 이익을 취했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는데 이에 을이 갑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을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각 발언은 그것이 정치적 주장임을 고려하더라도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갑이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사정이 없으며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5년 6월 26일 선고 2023다 297-141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액을 산정하는 방식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 및 제3자의 개입 없이 사업주의 불법 행위로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었고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의 문헌과 입법 취지 산업재해보상보험 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산재보험 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재해근로자 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 재해근로자와 근로복지공단 이하 공단이라 한다. 공단 및 불법 행위자 사이의 이익 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재해근로자가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가입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공단이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단이 재해근로자를 위해 종국적으로 부담하는 것이므로 재해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손해배상 책임이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 전액만큼 당연히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제3자의 개입 없이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의 불법 행위로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었고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공단이 재해근로자를 위해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국적으로 부담하는 점은 다르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도 위와 같은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5년 6월 26일 선고 2024다 243-592 판결 사건명 배당 이의 1. 지방보조사업의 주체가 주식회사인 경우 그 주주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가 9.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지방보조사업의 인계 또는 중요재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9. 지방재정법 2021년 1월 12일 법률 제17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9. 지방재정법이라 한다. 9. 지방재정법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지방보조사업을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애 승인을 받도록 하고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애 승인 없는 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또는 대여를 금지하는 취지는 원칙적으로 지방보조사업을 지방보조사업자 자신의 책임 아래 수행하도록 하고 지방보조사업의 인계 등으로 인하여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더는 진행되지 못하게 될 위험을 방지하도록 하는 한편 지방보조금이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되거나 처분되는 것을 막음으로써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정한 관리와 보조금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데에 있다.
구지방재정법의 관련 규정들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의 주체가 주식회사인 경우에 그 주주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구지방재정법에서 정한 지방보조사업의 인계 또는 중요재산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첫째, 침익적 행정처분은 상대방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요구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그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를 더욱 엄격하게 해석, 적용해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대 해석이나 유추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둘째, 구지방재정법은 제32조의 4, 제3항 및 제32조의 9, 제2항, 제2호의 수범자를 지방보조사업자라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법적 주체로서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상대방을 의미한다. 한편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이므로 독립된 법인격이 부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보조 사업을 수행하는 법적 주체이자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상대방인 주식회사는 주주와 별개의 권리주체이다. 셋째, 구지방재정법 제32조의 4, 제3항은 인계, 중단, 폐지의 대상을 지방보조 사업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의 9, 제2항, 제2호는 양도, 교환, 대여의 대상을 중요재산으로 정하고 있다. 우선 지방보조 사업자인 주식회사의 주식은 지방보조 사업 그 자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비교적 명확하다. 그리고 구지방재정법 시행령 2021년 1월 5일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재정법 시행령이라 한다. 구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 5 제1항은 구지방재정법 제32조의 9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중요재산을 구체화하고 있다. 그런데 구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 승인 없이 이러한 중요재산을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할 경우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및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 등에 반한 명령과 같은 불이익한 처분을 예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중요재산을 구체화한 구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 5 제1항 각호는 열거적인 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지방보조 사업자인 주식회사의 주식은 구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 5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중요재산에 해당하지 않을 뿐더러 양도 주식이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넷째, 지방보조 사업자인 주식회사의 주주가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식회사의 지방보조 사업자로서의 지위가 변동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주식 양도 이후에도 여전히 그 주식회사로서는 해당 지방보조 사업이나 중요재산을 이용한 종전의 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지방보조 사업자인 주식회사를 폐업시킬 목적으로 그 발행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 양도 행위가 구지방재정법 제32조의 4, 제3항 및 같은 법 제32조의 9, 제2항, 제2호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2.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판단하는 방법 및 어떠한 법률 관계 또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하게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태에서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는 그 법규의 목적과 의미 및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살핌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살펴야 한다.
행정청이 어떠한 법률 관계 또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 관계 또는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하게 밝혀져 해석의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 법률 관계 또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하게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의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처분 요건 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3. 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을 주식회사에 구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을 회사가 지방보조 사업을 수행한 후 보조금을 정산하였는데 그 후 을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주주인 병이 정에게 을 회사 발행 주식 전부 및 자산 일체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자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 일부의 반환을 명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에 구지방재정법 제32조의 4, 제3항 또는 제32조의 9, 제2항, 제2호 위반의 처분 사유 부존재의 하자가 있으나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5년 6월 26일 선고 2024다 326-541 판결 사건명 조합원 지위 확인 구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서 정한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인정의 의미 및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객관적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에 해당하면 위 조항에 따른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인정이 없더라도 조합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하는지 여부. 적극. 구주택법 2014년 12월 31일 법률 제12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주택법 제32조 제1항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 제5항은 인가를 받는 주택조합의 설립 방법, 설립 절차,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 및 주택조합의 운영,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주택법 시행령 2015년 3월 30일 대통령령 제261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주택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구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에 관하여 주택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 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주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일 것과 주택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구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은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 질병치료, 유학, 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구주택법 시행규칙 2015년 7월 1일 국토교통부령 제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 주택조합의 설립 인가, 사업계획 승인, 조합주택에 대한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 전산망에 의한 전산 검색을 의뢰하여 구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조합원 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구주택법령 내용
지역주택조합제도가 무주택 또는 소형주택, 세대주의 주택 마련을 통한 주거 안정을 꾀하기 위한 제도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세대주 자격의 일시적 상실 여부와 관련하여 구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이 정한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인정은 조합원 자격 유지 여부에 관한 분쟁 해결 방법의 일환으로 조합원 자격 확인 절차를 통해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으로 하여금 감독관청 차원의 판단을 제시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고 그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판단이 조합원 자격 유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조합원은 객관적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에 해당하면 구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른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인정이 없더라도 조합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5년 6월 26일 선고 2025타 205399 등 판결 사건명 투자금 반환 청구 등 1. 민법 제707조, 제688조 제1항에 따라 조합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이 조합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필요비의 의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조합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출한 비용 및 이때 조합의 비용 상환 채무가 조합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조합의 통상 사무는 각 조합원 또는 각 업무 집행자가 단독으로 집행할 수 있고 민법 제706조 제3항 조합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이 그 집행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조합에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707조, 제688조 제1항 여기에서 필요비는 조합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조합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출한 비용을 의미한다. 이때 조합의 비용 상환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 채무에 해당한다. 2. 조합과 맺은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조합원이 조합의 공동사업에 필요한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 명의신탁에서 상대방 당사자가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매매 계약과 등기가 이루어져 부동산 소유권이 조합원에게 귀속된 경우 조합원이 조합 업무 집행에 관해 위 부동산에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조합에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조합과 조합원이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그에 따라 조합원이 조합의 공동사업에 필요한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 명의신탁 사안에서 상대방 당사자가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조합원의 매매 계약 및 조합원 명의의 등기가 이루어짐으로써 부동산 소유권이 조합원에게 귀속되었더라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 참조 부동산 소유권이 조합원에게 귀속되었더라도 조합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 업무 집행에 관하여 부동산에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을 조합에 청구할 수 있다. 3. 조합 관계가 종료되고 채권자가 조합원인 조합 채무에 변제 사무만 남은 경우 동업체 자산을 보유하는 자가 동업체 자산에서 채권자 조합원에 대한 조합 채무를 공제하여 분배 대상 자녀 재산액을 산출한 다음 다른 조합원들에게 자녀 재산 중 각 조합원의 출자 가액에 비례한 몫을 반환함과 아울러 채권자 조합원에게 조합 채무를 이행하는 방법으로 별도의 청산 절차 없이 자녀 재산을 분배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조합 관계가 종료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청산 절차를 밟는 것이 통례이나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자녀 재산의 분배만이 남아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자녀 재산은 조합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각 조합원의 출자 가액에 비례하여 분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비록 조합 채무의 변제 사무가 완료되지 아니한 사정이 있더라도 그 채권자가 조합원인 경우에는 동업체 자산을 보유하는 자가 동업체 자산에서 채권자 조합원에 대한 조합 채무를 공제하여 분배 대상 자녀 재산액을 산출한 다음 다른 조합원들에게 자녀 재산 중 각 조합원의 출자 가액에 비례한 몫을 반환함과 아울러 채권자 조합원에게 조합 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별도의 청산 절차를 거침이 없이 간이한 방법으로 공평한 자녀 재산의 분배가 가능하다. 4. 갑과 을이 경매 목적물인 부동산을 매수한 후 개발, 매각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여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을이 위 부동산의 경매 절차에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고 참가하여 매각 허가 결정을 받은 다음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에 위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맞춰주고 금전을 대출받아 나머지 매각 대금을 납부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이후 자신의 비용으로 위 부동산에 관한 대출 이자와 재산세를 변제하여 왔는데 위 부동산 매각 후 갑과 을이 조합 계약 종료를 이유로 각각 상대방에게 자녀재산 분배 등을 구한 사안에서 을이 대출 이자와 재산세 변제에 지출한 비용은 조합원인 을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조합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필요비에 해당하고 을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소유자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가 민법 제707조, 제688조 제1항에 따라 조합에 가지는 비용 상환 청구권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달리 해결되지 않은 이상 조합 관계 종료로 인한 자녀재산 분배 단계에서는 그 비용 상환 채무의 존재가 고려되어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조합이 을에게 대출 이자 및 재산세 상당액의 상환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분배 대상 자녀 재산액을 산출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5년 6월 26일 선고 2025다 209673 등 판결 사건명 청구 이의 등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탈퇴 조합원이 탈퇴한 회계연도 말에 협동조합의 자산과 부채를 반영하여 계산한 순자산에서 해당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한도로 지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협동조합 기본법 제26조는 제1항에서 탈퇴 조합원은 탈퇴 당시 회계연도에 다음 회계연도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지분은 탈퇴한 회계연도 말에 협동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4조는 협동조합에 관하여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상법상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데 상법 제287조의 28 제2항은 유한책임회사의 퇴사사원에 대한 환급 금액은 퇴사 시의 회사의 재산 상황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헌 내용과 구성원들이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회사의 성격 등을 고려하면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탈퇴 조합원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탈퇴한 회계연도 말에 협동조합의 자산과 부채를 반영하여 계산한 순자산에서 해당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한도로 지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25년 6월 26일 선고 2025다 209893 등 판결 사건명 분양대금 반환 청구의 소 등 1.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 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 교부 의무가 동시 이행 관계에 있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동시 이행 항변권의 포기는
묵시적 의사표시로도 가능한지 여부, 적극, 및 그 인정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 적극. 매수인이 대금을 약정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그 체납액에 대하여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연체료 약정의 법적 성격, 이행 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의 예정, 및 연체료 지급 의무의 발생 시점, 이행 지체 책임이 발생할 때,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 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 교부 의무는 동시 이행 관계에 있다. 동시 이행 항변권의 포기는 명시적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로 이루어지는 것도 가능하지만 묵시적 의사표시의 해석을 통한 동시 이행 항변권 포기의 인정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매수인이 대금을 약정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그 체납액에 대하여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연체료 약정은 이행 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지체 책임이 발생할 때 비로소 그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2. 쌍무계약에서 일방 당사자가 하여야 할 자기 채무에 관한 이행 제공의 정도 및 부동산 매수인이 잔대금의 지급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수령할 준비를 안 한 경우 매도인은 그에 상응한 이행의 준비를 하면 족한지 여부, 적극. 쌍무계약에서 일방 당사자의 자기 채무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엄격하게 요구하면 오히려 불성실한 상대 당사자에게 구실을 주는 것이 될 수도 있으므로 일방 당사자가 하여야 할 제공의 정도는 그 시기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게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매수인이 잔대금의 지급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수령할 준비를 안 한 경우에는 매도인으로서도 그에 상응한 이행의 준비를 하면 족하다. 대법원 2025년 6월 26일 선고 2024-2 34382 판결 사건명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 등 취소 1.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기회 제공 행위 금지에 관한 구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2, 제1항, 제2호 등의 규정 취지 및 위 규정에서 정한 사업기회 제공 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구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17년 10월 31일 법률 제150145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공정거래법이라 한다. 구공정거래법 제23조의 2, 제1항, 제2호, 제3항, 제4항은 특수관계인이 지배주주 지위를 남용하여 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하여금 계열회사가 수익성 높은 사업을 영위할 기회를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하게 하여 계열회사가 누려야 할 경제상 이익이 기업 집단의 동일인이나 총수 일가와 같은 특수관계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규제함으로써 특수관계인이 그와 같은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부당한 이익으로 기업 집단의 경영권 승계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등 특수관계인을 중심으로 한 경제력 집중의 유지, 심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구공정거래법 제23조의 2, 제1항, 제2호의 사업기회 제공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계열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하여 수행할 경우 회사의 현재 또는 가까운 장래에 상당한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영위할 기회로서 회사가 이미 수행하고 있거나 장차 수행할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의 기회를 특수관계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에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제공을 위한 전제로서 계열회사가 해당 사업기회를 규범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계열회사가 사업기회를 보유하고 있는지는 그 사업기회의 내용, 계열회사의 사업 범위, 계열회사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권리, 이익, 기대 및 지위 등을 포함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는데
반드시 계열 회사가 그와 같은 사업 기회를 우선적, 배타적으로 지배,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2. 구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사업기회 제공 행위가 소극적 방법으로도 가능한지 여부. 적극. 소극적 방법에 의한 사업기회 제공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 계열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하며 다수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소수지분 취득 기회를 포기하고 그 소수지분을 특수관계인 등이 취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계열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기회 제공 행위가 곧바로 추단되는지 여부. 소극. 구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17년 10월 31일 법률 제150145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공정거래법이라 한다. 구공정거래법 제23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사업기회 제공 행위는 계열회사가 특수관계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 이를 합하여 이하 특수관계인 등이라 한다. 특수관계인 등의 사업기회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방법 외에 유망한 사업기회를 스스로 포기하여 특수관계인 등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특수관계인 등의 사업기회 취득을 묵인하는 등의 소극적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이와 같은 소극적 방법에 의한 사업기회 제공의 경우 그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고까지 볼 수는 없으나 적어도 그러한 제공이 적극적, 직접적 제공과 동등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계열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하며 다수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소수지분 취득 기회를 포기하고 그 소수지분을 특수관계인 등이 취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계열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기회 제공 행위가 곧바로 추단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는 특수관계인 등이 그 취득에 있어 사실상 유리한 지위에 있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더욱이 구공정거래법이 사업기회 제공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규정. 구공정거래법 제66조 제1항 제9호의 2. 사업기회 제공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경우 계열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기회 제공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려면 해당 계열회사가 소수지분 취득 기회를 규범적으로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 기회의 포기가 적극적, 직접적 제공과 동등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심사해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25년 6월 26일 선고 2024-2-64000 판결 사건명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1.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호에서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를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사유로 규정한 취지. 위 조항에서 말하는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의 의미 및 이에 관한 증명 책임의 소재. 법무부 장관 또는 지방출입국, 외국인 관서의 장. 난민법 제6조 제5항은 출입국항에서 하는 난민 인정 신청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그에 따라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은 출입국항에서의 난민 신청자를 난민 인정심사에 회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로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중 제4호는 박해의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국가 출신이거나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를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사유로 규정한 취지는 출입국항에서의 난민 신청자가 대한민국 출입국항에 도착하기 이전까지 거쳐온 국가에서 난민 인정심사를 받아 난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가 있다면 그 국가에서 난민 인정 신청을 하여 심사를 받도록 대한민국에서의 심사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는 재량을 인정함으로써 난민 인정 심사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데에 있다.
출입국 항해서의 난민 인정 신청 제도의 목적과 난민 신청자의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규정한 난민법 제3조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규정에서 말하는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란 아래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그 증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법무부 장관 또는 지방 출입국, 외국인 관서의 장, 그 증명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 첫째, 출입국 항에서의 난민 신청자가 출신국을 제외하고 대한민국 출입국 항에 도착하기 이전까지 거쳐온 국가에 재입국할 수 있음이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당해 난민 신청자가 그 국가에서 난민 인정 신청을 할 경우 실질적으로 난민 신청자로서의 권리, 즉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하고 실질적인 난민 인정 심사를 받고 불복 기회가 부여되며 난민 불인정 결정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될 우려가 없을 것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나아가 난민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경우 난민으로 인정되고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일반화되어 통용되고 있는 기준에 상응하는 지위와 처우가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 2.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난민 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난민 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다는 점에 관한 증명 책임의 소재. 법무부 장관 또는 지방 출입국, 외국인 관서의 장. 난민법 제6조 제5항,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7호는 출입국 항에서의 난민 신청자를 난민 인정심사에 회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 그 밖에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 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 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는 행정청이 신청자를 난민 인정심사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는 소극적 요건이다. 난민법 제6조 제3항은 법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출입국 항에서 난민 인정 신청서를 제출한 외국인에 대하여 신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비교적 단기간인 7일 이내에 난민 인정 심사에 회부할 것인지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는 한편, 그 기간 안에 이를 결정하지 못할 경우 신청자의 입국을 허가하도록 하여 출입국 항에서의 난민 신청자에게 난민 인정 심사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박해의 위험에 처해 있을 수도 있는 외국인이 출입국 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으면서 난민 인정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출입국 항에서 바로 강제 송환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출입국 항에서의 난민 인정 신청 제도의 목적이 있음을 고려하여 보면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7호는 난민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이 외견상 명백한 사안에서 선행적 조치를 취하여 난민 인정심사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함의 취지가 있지 심사 절차 자체를 간이하게 운영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행정청이 신청자를 난민 인정심사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는 소극적 요건으로서 일반 조항에 해당하는 난민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7호에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를 해석, 적용할 때는 출입국 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으며 난민 인정 신청을 하는 외국인의 난민법상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배제되는 결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난민 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라고 하기 위해서는 신청의 내용 자체에서 법리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외견상 명백한 이유를 들고 있는 경우 또는 난민 요건의 주요 사실에 관한 주장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는 것을 넘어 주요 사실에 관한 주장 자체에 심각한 모순이 있거나 객관적 자료와 현저히 배치되는 등 난민 인정 신청의 이유 없음이 명백히 드러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비로소 그 주장의 이유 없음이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난민 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난민 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다는 점에 관한 증명 책임은 법무부 장관 또는 지방 출입국, 외국인 관서의 장. 난민 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다는 점에 관한 증명 책임은
법무부 장관에게 있다. 대법원 2025년 6월 26일 선고 2023 후 11487 판결 사건명 등록 무효 특 1. 특허 발명의 보호 범위를 확정하는 기준 청구 범위에 적혀있는 사항 및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으로 보호 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청구 범위에 적혀있는 사항을 해석하는 방법 특허 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및 이에 따른 정정으로 청구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특허 발명의 보호 범위는 청구 범위에 적혀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특허법 제97조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에 의하여 그 보호 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청구 범위에 적혀있는 사항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해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 범위에 적혀있는 사항의 해석은 문헌의 일반적인 의미 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 문헌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 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발명의 설명과 도면 등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따라 청구 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특허법 제136조 제1항 제4항에서는 청구 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잘못 기재된 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허권자가 특허 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에 따른 정정은 청구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명칭이 혈압 강화용 약제학적 조성물인 을 회사 특허 발명의 등록 무효를 구한 사안에서 위 특허 발명에 대한 특허 무효 심판 절차에서 을 회사가 특허 발명의 청구 범위 제1항 발명에 대하여 한 정정 청구가 특허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이를 적법하다고 본 뒤 정정 후 청구 범위를 기준으로 제1항 발명 등의 무효 사유가 없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5년 6월 26일 선고 2023 후 11562 판결 사건명 권리 범위 확인 특 1. 구특허법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공지 예외 규정을 적용받아 특허를 받은 특허 발명의 경우 확인 대상 발명이 그 특허권의 권리 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할 때 자유실시 기술 주장이 허용되는지 여부 소극 구특허법 2011년 12월 2일 법률 제11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특허법 제30조 제1항에서 정한 공지 예외 규정의 문헌과 내용, 입법 취지, 자유실시 기술 법리의 본질 및 기능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지 예외 규정을 적용받아 특허를 받은 특허 발명의 경우 확인 대상 발명이 그 특허권의 권리 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자유실시 기술 주장, 즉 발명에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공지 예외 규정의 적용 근거가 된 공지 기술로부터 확인 대상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어 확인 대상 발명이 특허권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특허 발명의 보호 범위를 확정하는 기준 청구 범위에 적혀있는 사항 및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으로 보호 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청구 범위에 적혀있는 사항을 해석하는 방법 특허 발명의 보호 범위는 청구 범위에 적혀있는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특허법 제97조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에 의하여 그 보호 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청구 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은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해야 그 기술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청구 범위에 적혀 있는 사항의 해석은 문헌의 일반적인 의미 내용을 기초로 하면서도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을 참작하여 문헌에 의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기술적 의의를 고찰한 다음 객관적, 합리적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발명의 설명과 도면 등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발명의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에 따라 청구 범위를 제한하거나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5년 6월 26일 선고 2023도 18539 판결 사건명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1.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개인정보의 이용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9. 개인정보보호법 2023년 3월 14일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개인정보의 이용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지배, 관리권을 이전하지 않은 채 스스로 개인정보를 쓰는 행위를 의미한다. 개인정보의 이용에는 개인정보를 수집된 형태 그대로 쓰는 행위뿐만 아니라 수집된 개인정보를 가공, 편집하여 쓰거나 그로부터 정보를 추출하여 쓰는 행위도 포함된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이용에 해당하는지는 개인정보를 쓰는 일련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보아 판단해야 한다. 2.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 갑이 어린이집 내부에 설치, 관리 중인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을 시청하여 교사 을이 근무 시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을 파악한 후 이를 어린이집 사무를 수탁한 법인인 피고인 병의 보육사업 담당자인 정에게 을의 업무 지시 불이행 사안으로 전달하여 개인정보 처리자인 피고인 갑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 병은 사용자인 피고인 갑이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 갑이 을의 근무 태도에 관한 정보를 정에게 전달한 행위 부분만을 분리한 뒤 그 정보가 구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5년 6월 26일 선고 2024도 874 판결 사건명 항만운송사업법 위반 1.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선박연료 공급업의 의미 규범적으로 선박용 연료의 공급을 의뢰받아 이를 운송하여 항만에서 선박에 공급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 선박연료 공급업의 사업 내용 등을 정하고 있는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4항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의 문헌적 의미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 3 제1항 제7항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6에서 정하고 있는 선박연료 공급업의 등록 기준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제10조 제1항 제6항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별표 2 제1호 가목 비고 2와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선박연료 공급업자의 석유 판매업 일반 대리점 등록 요건 등에 더하여 실제 선박용 연료 공급 행위에 참여한 당사자들의 의사, 선박용 연료 공급 행위에 따른 법률 효과 및 이익 귀속의 주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4항,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3호가 규정하고 있는 선박연료 공급업은 규범적으로 선박용 연료의 공급을 의뢰받아 이를 운송하여
항만에서 선박에 공급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이지 단순히 연료 공급선이나 연료 공급 차량을 이용하여 선박용 연료를 운송하고 다른 선박에 공급하는 사실상의 행위만을 하는 사업을 의미한다고 할 수 없다. 2. 선박연료 공급업자가 제3자에게 선박연료 공급 업무 중 일부를 위탁하여 제3자로 하여금 그 소유 연료 공급선 등을 이용하여 선박용 연료를 운송, 급유하게 할 경우 수탁자가 사용한 연료 공급선 등 연료 공급 장비에 관하여 위탁자가 장비의 추가를 위한 사업계획 변경 신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소급. 이때 수탁자가 사용한 장비를 사업계획 변경 신고를 통해 등록하지 않은 위탁자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 3, 제3항에 따른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장비를 추가한 자로서 같은 법 제31조 제1호의 이 위반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소급. 선박연료 공급업자가 제3자에게 선박연료 공급 업무 중 일부를 위탁하여 그 제3자로 하여금 그 소유 연료 공급선 등을 이용하여 선박용 연료를 운송, 급유하게 할 경우 위탁된 업무의 범위 내에서는 선박연료 공급 업무의 주체가 수탁자로 변경되므로 수탁자가 사용한 연료 공급선 등 연료 공급 장비에 관하여 위탁자가 장비의 추가를 위한 사업계획 변경 신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수탁자가 사용한 장비를 위탁자가 사업계획 변경 신고를 통해 등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탁자는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 3, 제3항에 따른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장비를 추가한 자로서 항만운송사업법 제31조 제1호의 이 위반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항만운송사업법과 그 하위 법령은 선박연료 공급업자가 자신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선박연료 공급업은 규범적으로 선박용 연료의 공급 의뢰를 받는 것부터 직접적인 급유, 하역, 직접적인 급유까지의 일련의 행위를 포괄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바, 그 업무의 성질상 선박연료 공급업자가 선박연료 공급 업무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그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6 비고 2에 의하면 선박연료 공급업자가 등록할 수 있는 장비는 해당 선박연료 공급업자가 소유하는 것, 소유권 취득을 조건으로 임차한 것 또는 1년 이상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탁자는 수탁자 소유의 연료 공급선 등 연료 공급 장비를 자신의 장비로 추가하는 내용의 사업계획 변경 신고를 할 수 없는 바, 선박연료 공급업 등록을 한 자에게 수탁자 소유 장비를 추가하는 내용의 사업계획 변경 신고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선박연료 공급업에서 위탁을 실질적으로 금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나아가 선박연료 공급업자의 장비 소유 등에 관한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6 비고 2는 장비의 등록 요건에 관한 것일 뿐 선박연료 공급업자의 제3자에 대한 선박연료 공급 업무 위탁 허용 여부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다.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 3, 제3항에서 선박연료 공급업자로 하여금 장비를 추가하는 경우 사업계획 변경 신고를 하도록 한 취지는 선박용 연료 공급을 방제 자재 등을 갖춘 연료 공급선 등에 의하여만 하도록 관리를 강화하려는 데에 있다. 그런데 해당 연료 공급선 등 장비의 소유자가 적법한 선박 연료 공급업자로서 해당 장비를 적법하게 자신의 장비로 등록하고 있다면 그 장비는 법령에서 요구하는 방제 자재 등을 갖추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선박 연료 공급업자의 제3자에 대한 선박 연료 공급 업무 위탁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 3, 제3항의 입법 취지가 저해될 염려는 크지 않다. 라.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6 항만운송 관련 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기준에 의하면 선박연료 공급업자는 연료 공급선이나 연료 공급 차량 중 하나의 장비만을 보유하면
선박연료 공급업 등록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선박연료 공급업자가 제3자에 대하여 선박연료 공급 업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가 사용한 장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고 보아 선박연료 공급업자의 제3자에 대한 위탁을 사실상 금지한다면 선박연료 공급업자는 연료 공급선과 연료 공급 차량을 모두 보유하지 않을 경우 영업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받게 된다. 이는 해당 선박연료 공급업자의 연료 공급선 및 연료 공급 차량 사용량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장비의 보유를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효율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위 기준이 연료 공급선이나 연료 공급 차량 중 하나의 장비만 갖출 것을 등록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것과 조화되지 않는다.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은 용역 위탁을 영무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용역 수행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3항은 영무 중 하나로 그 밖에 원 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완성하기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활동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활동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정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용역 위탁 중 영무의 범위 고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3-23호 2023년 10월 25일 개정. 용역 위탁 중 영무의 범위 고시는 용역 위탁의 대상이 되는 영무의 범위에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4항에 의한 선박연료 공급업의 과거 명칭인 선박급유업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도 선박연료 공급업에 있어 그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이 허용됨을 전제로 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선박연료 공급업에서 사실상 위탁이 금지된다는 해석은 법체계 전체의 정합성을 해칠 수 있다. 만약 선박연료 공급업자가 제3자에게 선박연료 공급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였으나 연료 공급 장비를 이용하여 선박용 연료를 운송, 급유한 수탁자가 해당 항만에 적법하게 등록한 선박연료 공급업자가 아닐 경우 수탁자에게는 항만운송사업법 제30조 제2호 등이 적용될 수 있고, 해당 선박연료 공급업자에게는 그에 관한 공동정범 내지 교사범 성립이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한 선박연료 공급업자에게 항만운송사업법 제31조 제1호의 2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만연히 미등록업자 내지 부적법업자로 하여금 선박용 연료를 운송, 공급하게 한 선박연료 공급업자에 대한 처벌의 공백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25년 6월 26일 선고 2024도 8067 판결 사건명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1.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구성요건 중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의 의미.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보호법익. 수사기관이 특정 사건에 대하여 내사 또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검사가 수사의 대상, 방법 등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에게 지휘한 내용을 기재한 수사지휘서의 기재 내용과 이에 관계된 수사 상황이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정되지 않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 엄수 의무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검사가 수사의 대상, 방법 등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에게 지휘한 내용을 기재한 수사지휘서는 당시까지 진행된 수사의 내용뿐만 아니라 향후 수사의 진행 방향까지 가늠할 수 있게 하는 수사기관의 내부 문서이다. 수사기관이 특정 사건에 대하여 내사 또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확보하였고 해당 사건이나 피의자의 죄책, 신병 처리에 관하여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수사지휘서의 내용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등 범죄 수사 기능에 장애가 생길 위험이 있고 그 내용이 누설된 경로에 따라서는 사건 관계인과의 유착 의혹 등으로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됨으로써 수사의 궁극적인 목적인 적정한 형벌권 실현에 지장이 생길 우려도 있다. 그러므로 수사지휘서의 기재 내용과 이에 관계된 수사 상황은 해당 사건에 대한 종국적인 결정을 하기 전까지 외부에 누설되어서는 안 될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한다. 2. 경찰관인 피고인이 경찰서 청문감사관으로 재직 중 해당 경찰서 수사과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갑이 고소당한 사건 기록을 건네받아 검사의 수사지휘서 등을 열람, 확인한 후 갑에게 전화하여 수사지휘서에 구속 이야기가 없다. 구속될 일 없으니 걱정하지 마라고 말해주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 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서의 직무상 비밀 등에 관한 법리 오해에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5년 6월 26일 선고 2024도 16888 판결 사건명 주택법 위반 9.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미계약 주택이 발생하였는데 예비 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성년자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개 모집 절차를 준수하는 내용의 공급 방법을 정하여 해당 미계약 물량을 공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주택법 제65조 제1항, 제101조 제3호에서 금지, 처벌하는 주택공급질서 교란 행위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받게 하는 행위의 의미 및 여기에 적극적 행위, 작위, 적극적 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행위, 부작위, 적극적 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9.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020년 9월 29일 국토교통부령 제76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규칙이라고만 한다.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 제19조에서는 민영주택은 원칙적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 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하고 입주자 모집은 공개 모집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규칙에서는 주택 공급에 관하여 미분양 물량과 미계약 물량의 공급 절차를 구별하고 있다. 규칙 제28조 제10항 제1호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하여 미분양 물량, 즉 청약이 주택 공급량에 미치지 못해서 입주자를 선정하고도 남은 주택에 대한 입주자 선정의 예외를 정하고 있다. 반면 규칙 제26조 제5항은 사업 주체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는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 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다만 예비 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성년자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개 모집의 방법으로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 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다고 하여 미계약 물량, 즉 청약이 주택 공급량을 충족하여 입주자가 선정되었으나 계약 미체결, 취소,
해지 등 후발적 사유로 발생한 잔여주택에 대한 공급 절차를 정하고 있다. 위 규칙 제26조 제5항 단서에서 정한 미계약 물량의 공급에 대한 통제는 2018년 12월 11일 개정으로 도입된 것으로서 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미계약 물량에 대한 입주자를 투명한 방법으로 모집하도록 하고 주택의 전매 행위 제한 위반으로 공급 계약이 취소되는 주택 등에 대한 재공급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따라서 미계약 주택이 발생하였는데 예비 입주자가 없는 경우 사업 주체는 성년자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개 모집 절차를 준수하는 내용의 공급 방법을 정하여 해당 미계약 물량을 공급하여야 한다. 나아가 주택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관하여 주택법 제65조 제1항은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01조 제3호는 그 위반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받게 하는 행위는 같은 법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가장하는 등 정당성이 결여된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그러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택을 공급받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거짓, 부정으로 인정되는 모든 행위를 말하며 적극적 행위, 작위, 적극적 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행위, 부작위, 적극적 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행위도 포함한다. 대법원 2025년 6월 26일 선고 2025도 3061 판결 사건명 도주 진정신분범인 형법 제145조 제1항 도주죄에서 법률에 따라 체포된 자의 의미 도주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범행 주체가 실행에 착수할 당시 체포자의 실력적 지배 아래에 있었어야 하는지 여부, 적극, 및 여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형법 제145조 제1항의 도주죄는 법률에 따라 체포 또는 구금된 자라는 신분을 요하는 진정신분범이다. 그중 법률에 따라 체포된 자란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영장에 따라 체포,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2, 체포영장에 따라 체포되거나 긴급체포,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3, 긴급체포된 자 또는 현행 범인으로 체포, 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 범인으로 체포된 자 등을 말한다. 체포된 자에 대하여 도주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범행 주체가 실행에 착수할 당시 체포자의 실력적 지배 아래에 있었어야 한다.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체포자가 행사한 유형력, 무형력의 구체적인 행태와 정도, 시간적 계속성, 체포자와 체포 대상자 사이의 거리 또는 근접성, 유형력, 무형력을 행사한 장소 또는 위치, 당시의 주변 상황, 체포 대상자의 신체 활동의 제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체포자가 체포 대상자인 범행 주체의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실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체포 대상자의 신체적 활동 또는 행동의 자유를 체포자의 지배 아래에 두었다고 볼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25년 6월 26일 선고 2025도 3153 판결 사건명 부정처사 후 수뢰 등 1.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 및 제71조 제5호에서 규정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외에 일반적인 업무를 주된 내용으로 하면서 그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수적 업무로서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가 이루어지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를 포함하는지 여부, 적극. 여기서 업무상 알게 되었다는 것의 의미 및 이에 대한 증명 책임의 소재, 검사,
가. 구 개인정보보호법 2023년 3월 14일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제71조 제5호는 제59조 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정보 주체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에 한정되지 않고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외에 일반적인 업무를 주된 내용으로 하면서 그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수적 업무로서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가 이루어지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도 포함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에 대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을 뿐 그 업무의 내용을 한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둘째, 개인정보 처리자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으로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 단체 및 개인 등으로 업무의 내용이 개인정보의 처리에 한정되지 않는다. 앞서 본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의 입법 목적, 취지를 고려하여 보면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도 마찬가지로 일반적 업무를 주된 내용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처리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 행위 등을 금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업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이를 알게 되어야 누설 행위 등이 금지되므로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 영역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 등은 처벌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업무와 무관한 사적 영역을 제외하면 개인정보 처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와 업무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의 보호 필요성을 달리 볼 필요도 없다. 한편 위와 같이 사적 영역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누설 행위 등은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므로 업무상 알게 되었다는 것은 업무 처리나 업무 수행과 그로 인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 사이에 직접적이고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미로 새겨야 한다. 그리고 업무상 알게 되었다는 사실은 범죄 구성 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2. 검찰 수사관인 피고인 갑은 을 그룹에서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 병에게 공정거래조사부 내부 배치표를 휴대전화로 촬영 후 카카오톡 메신저로 촬영 사진 파일을 전송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 병은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위 사진 파일을 제공받았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결론적으로 위 배치표 기재 정보가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에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